예, 그럼 드디어 말이죠. 본론 부분이 왔지. 결국은 요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 케인즈의 이자율 결정 이론, 요거 아는 게 우리가 이제 핵심이란 말이지.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케인즈의 화폐 수요 함수 봅시다. 요걸 말이죠. 유동성 선호설 그래. 자,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 함수는 뭐라고? 화폐 수량설. 그리고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 함수는 구체적으로 보면 누구의 무슨 방정식? 마샬의 현금 잔고 방정식. 식의 내용은 뭐죠? MD equal KPY. 자,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우는 말이지 MD equal KPY인데 앞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가 어떻다고요? 0이지. 의미는 예,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이자와 화폐 수요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치? 이자율이 화폐 수요에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얘기해 본다면 케인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자가 화폐 수요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전학파 이론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먼저 이제 갑시다.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케인즈 화폐 수요 함수를 유동성 선호설 이랬어요. 그러면 화폐 수요 그 말 대신에 케인즈는 무슨 용어를 쓴 거예요? 유동성 선호야. 그죠? 그러니까 케인즈적으로 용어를 써본다면 화폐 수요 이퀄 유동성 선호.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유동성이라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 뜻이야.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보자고. 케인즈 모형에서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는 뭐다? 유동성 때문이다. 그죠? 유동성을 갖고 싶어서 돈을 갖는 거다.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뭐냐? 이 낱말을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영어로 liquidity. 자, 그럼 유동성을 제가 한번 정의해 볼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동성은 한번 써봐봐요. 어떤 자산이 가치 손실 없이 얼마나 빨리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의 정도. 이게 유동성이다. 어떤 자산이 가치 손실 없이 얼마나 빨리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의 정도.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봐. 유동성이란 뭐라고요? 어때? 느낌이 옵니까?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한다. 그럼 저 맨날 말이죠. 농담 삼아 예를 드는데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갔습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 예를 들어서 뭐 TV 한 대를 사는데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백화점 점원 아가씨하고 흥정을 했겠죠. 이 물건 좋습니까? 어쩌고저쩌고. 좋습니다. 그럼 택배해 주시오. 다 이제 결정했어. 그런데 아가씨가 묻죠. 결제는 뭘로 하실래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했던 소리가 내가 니네 지하주차장에다가 라면을 100만 원어치 실어다 놨다. 그거 받아라. 물론 라면이 이제 자산은 아니지만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라면 100만 원어치 받아라. 아가씨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라면을 확 묻어버린다 너. 열받아 갖고 있는데 또 왔던 아저씨가 왔어. 아저씨는 뭘로 결제하실래요? 땅 받아라. 이게 땅 문서가 지금 딱 땅이 10평이고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너 요거 받아. 여기 등기 문서 다 있으니까. 그 다음 아가씨 열퍼렇게 받아 있는데 말이죠. 뭘로 결제하실래요? 금이다. 금.
마지막 아저씨는 뭘로 하실래요? 성질 빡빡 내는데 말이죠. 돈 받아라 이런단 말이야. 이게 유동성이다 이거지. 그렇죠. 똑같이 100만 원 가치는 있어요. 근데 매개의 수단으로 쓸 수 있나? 라면? 자산 아니지만. 땅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라면은 뭐예요? 유동성이 제로인 자산이다. 얘는 거의 유동성이 없는 자산이다. 금은 어떨까? 금은. 이 아가씨가 비상벨 누르겠죠. 경찰이 오겠지. 그래서 그 조사만 받아서 네 금이 분명하구나. 이 사람보다는 욕을 좀 덜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유동성이 아주 높은 자산이죠. 거의 1에 가까운 자산이다. 돈은 어때? 그쵸? 그래서 돈, 유동성 1인 자산이다. 즉시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 이게 유동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내가 라면을 100만 원 갖고 댕겨. 100만 원어치. 근데 100만 원짜리 물건 사고 싶어졌어요. 어떤 물건을. 그럼 라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라면을 쉽게 100만 원 금방 팔 수 있나요? 금방 내가 현금화 못 시킨다. 땅은 뭐 어때? 땅도. 요즘 뭐 사실 땅 잘 안 팔리죠. 시골에 있는 땅 안 팔린단 말이야. 빨리 100만 원은 가치는 있지만 빨리 팔릴 수가 없다. 금은 뭐 그런 대로 금은방 가서 금방 할 수 있겠죠. 이게 유동성이다 이거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케인즈 얘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자. 그럼 사람들이 유동성을 보유하려는 이유가 뭐다? 즉 돈을 보유하려는 이유가 뭐다? 라면 대신 라면 100만 원 미고 댕기지 않고 돈 갖고 댕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바로바로 사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그렇다면 유동성을 그 보유하는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도대체 뭘 사고 싶어서 유동성을 갖고 다니냐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도대체 사고 싶은 게 뭔데 유동성을 그렇게 즐기냐 이거지. 케인즈는 세 가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사고 싶은 거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가 거래적 동기에 의한 유동성 선호 그래. 거래적 동기. 요거는 일상 거래 목적이다 이거지. 아침에 나가서 뭐 차 타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친구 만나 소주 한잔 해야 되고 책 사야 되고 뭐 일상 거래. 그래서 요걸 말이죠. MD 유동성 보유, 화폐 수요, 트랜잭션 모티브. 그래서 MTD 이렇게 쓰자고. 거래적 동기에 의한 유동성 보유. 또 하나가 예비적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적 동기. 요거 precautionary motive, demand다 이제. 그러니까 예비적 동기라는 것은 비상금입니다. 약간의 비상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 아침에 댁에서 나올 때 그렇게 하죠. 댁에. 오늘 쓸 돈 얼마에다가 플러스 알파 약간의 비상금. 여학생들 댁에 비상금은 있죠. 밤늦게 오게 되면 시커먼 놈들 많기 때문에 말이지. 택시 요금 정도는 꼭 갖고 다녀라. 챙겨놓죠. 있어 없어. 말할 수 없죠. 대개 없다고 꽁무니를 빼는데 대개 보면 비상금이 있다고. 그래서 남학생들이 잘 어떻게 꼬시면 돈 해서 맥주 얻어 마실 수 있습니다. 남학생들 어때? 예비적 동기 있습니까? 무슨 예비적 맨날 비상사태인데 그렇죠? 일상거래 약간의 비상금이다 이렇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일상거래 매일 지불해야 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약간의 비상금을 갖고 있어요. 기업도. 근데 요 두 개는 성격이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 한꺼번에 묶어. 그래서 L은 liquidity preference에서 화폐 수요를 나타내는 기호로 쓰고요. L 요거. 그럼 요거는 뭐라고 읽어줄까? LT는 앞으로 읽을 때 거래적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 이렇게 읽어주자 이거지. 두 개 합쳐갖고 자 읽어주세요. LT는 뭐라고? 거래적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 그런데 요거는 물가와 소득의 증가 함수로 보자 이거야. 물가와 소득의 증가 함수. 그러니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고전악파 화폐 수요가 아까 보았듯이 KPY죠. 근데 요것도 아까 보면은 고전악파 모형에서도 화폐 수요는 뭐예요? 물가와 소득이죠.
아까 보았듯이 물가가 오르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그치? 그러니까 케인즈가 얘기하는 거래 예비 화폐 수요는 기존의 경제 이론을 어떻게 돼? 그대로. 그죠?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이 두 개를 같이 그냥 한꺼번에 이해해 봅시다. 고전학파나 케인즈나 이 대목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니까. 한번 보세요. 우선 생각해 볼게요.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가가 오르면. 그렇죠. 일상 거래, 약간의 비상금, 가지고 다녀야 할 돈의 양도 어떻게 돼? 많아져야 되지. 내가 점심 사 먹고 비상금 택시비 있어야 되는데 택시 요금 2배 되고 점심 밥값이 2배가 됐다. 가지고 다녀야 할 돈의 양도 어떻게 돼요? 2배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증가하고. 자, 소득이 증가하면 어떨까? 엄마가 맞아 용돈을 얼마나 짜게 주시는지 말이지. 돈이 없어. 그래서 맨날 나와가지고 라면이나 먹었는데 아버지가 로또 먹고 당첨이야. 그래서 오늘부터 너 용돈 10배씩 갖고 가.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다고? 일상 거래 목적이나 비상금으로 가지고 다니는 돈의 양도 더 많을 거다 이거죠. 그렇죠? 아, 저 라면 안 먹어. 이제 뭐 먹을 건데? 스파게티 먹을 거야, 나는. 어디서 먹을 건데? 63빌딩 가서 먹어야지 뭐 노량진에서 먹겠냐 이거 지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주 쉽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거 두 가지는 고전학파나 케인즈 요 대목에 있어서는 물가가 소득이 이게 증가하게 되면은 화폐 보유량도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고전학파하고 똑같아. 근데 고전학파하고 다른 점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투기적 목적으로 화폐를 보유하기도 한다. 케인즈 이론의 핵심이죠. Liquidity Preference, Speculative Motive. 그래서 LS라고 쓰잔 말이야. 자, LS 읽어주십시오. LS 뭐라고? 요거?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일단 써놓을게요. 요거 이자율의 감소함수야. 그러니까 일단 정리부터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자가 오르면 투기 목적의 화폐 보유량은 감소하고 이자율이 내리면 투기 목적의 화폐 보유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게 뭐냐? 요거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케인즈 경제 이론의 아주 탁월함인데 고전학파가 간과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에 실제로 있는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중산층, 우리 국민들의 여유 자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그런 얘기 많이 봤죠? 우리나라 지금 떠돌아다니는 부동 자금이 얼마라고? 투기 자금이 얼마다? 그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뭐 많이 잡은 데는 400조, 어떤 데는 170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여유자금, 부동자금, 투기자금이라는 게 뭐겠냐?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한테 가서 여쭤보면 틀림없이 여러분 모르는 여유자금을 갖고 계시다고. 몇 천만 원 있을 거다. 중산층 저축해갖고. 근데 요 여유자금은 뭐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보면 굴려서 늘려보자 이런 거죠. 투기야, 투기. 요거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에서 말이죠. 투기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 가정이 어느 정도 저축을 해요. 그럼 그 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억이 됐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한다고? 잘 굴려서 돈을 키우자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 주식에 투자해볼까? 채권 투자해볼까? 그죠? 기타 등등. 이게 케인즈가 얘기하는 투기 목적의 화폐 보유다 이거죠. 자본주의는 투기를 인정을 한단 말이야. 투기를 인정하죠. 공인된 투기장이 어디죠? 그 주식시장이죠. 주식 채권시장. 부동산 투기도 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죠. 다만 어떻게 해야 돼? 규정대로 세금만 똑바로 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투기를 인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하고 몇 년만 여유 자금 있으면 이거 가지고서 이제 열심히 주식 투자하죠.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 선배나 그런 분들 많이 봤어. 하루 종일 그거 액정화면 들어보는 친구 있죠, 그거. 그래서 돈 따면 기분 좋다 그러고 내리면 나는 왜 이래 하고 엎어져.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 애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강남 투기도 바로 이거죠. 돈 되니까 가가지고서 하는 거란 말이야. 케인즈는 본인이 경제학자 중에선 유명한 투기꾼입니다. 주식 채권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여기다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기 조금 해봅시다. 그러면 투기라고 하면은 말이죠. 여러 가지 투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투기 있죠? 채권 투기, 주식 투기, 옛날 우리 투기 많이 할 땐 말입니다. 배추밭 투기도 했어. 배추 투기. 미술 투기도 했습니다. 미술. 골동품 투기도 하죠. 골동품 열풍이 한번 부른 적이 있어. 8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때 뭐 고려자기 이런 가격들이 근 10배씩 올랐어. 그 전까지는 뭐 고려자기 교과서에서나 나오지 안 봐, 아무도.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 골동품 애호가가 그만큼 많이 생긴 거냐? 투기가 거기까지 간 거죠. 일단 사놨다가 이게 오르면은. 배추밭 투기 알아, 여러분? 배추밭? 김장농사 이제 배추밭에 딱 모종 내놨잖아요. 그럼 서울서 투기꾼이 내려가지고 이 밭재 사나 이거를. 밭재, 밭대기로. 이게 사놨다가 요거 이제 수확할 때쯤 돼가지고 배추값이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아나죠. 근데 뭐 별로 안 좋다. 그럼 배추밭에 그냥 놓고 가버린다. 그럼 농부 아저씨 입장에서는 일단 영농자금을 미리 뽑아 쓸 수 있으니까 미리 팔아. 이렇게 밭대기로.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뭐 영동에 빨간 바지, 노란 바지 뛰어다닐 때가 바로 이게 다요. 이게 작년인가요? 작년 보면 그 총리 그 인준했는데 몇 사람이 지금 안 되고 막 물러나고 그랬었죠? 전부 원인이 뭐였어요, 그게? 부동산 투기란 말이야. 어떤 총리 후보자는 20번을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거라. 그러니까 비난받을 일이죠, 그게 사실은. 근데 불법은 아니야, 그게. 그렇죠. 근데 세금 안 내고 이랬으니까 이제 그 인준이 거부당해 그랬는데 이게 인정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케인즈는 여러 가지 투기 대상 품목 중에서 채권을 가지고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채권.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구체적으로. 어제도 이제 잠깐 봤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갑돌이가 지금 여유자금이 1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 1억은 뭐예요? 투기하려고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죠. 그러니까 투기 목적의 화폐 보유량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LS가 1억 원입니다. 근데 갑돌이가 이제 맘먹었어. 오늘부터 나 채권에서 돈 벌어야지. 채권 시장에 나갔거든. 근데 갑돌이 판단해 보니까 채권 가격이 굉장히 싸. 자, 그럼 이제 투기의 기본 원리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돌이는 어떤 행동을 할까? 갑돌이 판단이죠. 자기가 보기에 야, 이건 채권 가격은 굉장히 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돌이는 어떻게 할까? 채권을 사겠죠. 자, 왜냐하면 투기의 기본 원리는 뭐죠? 투기의 기본 원리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자. 매매 차익을 노리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샀어요. 그러면 봐봐. 채권을 샀으니까 투기 목적의 화폐 보유량은 어떻게 됐을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어치 채권 샀다. 그러면 5천만 원 채권 사고 수중에 남아있는 투기 자금은 5천만 원밖에 없는 거야. 줄지. 근데 갑돌이 판단이 과연 옳았어. 며칠 후에 가보니까 말이죠. 이 채권 가격이 올랐더라고. 채권 가격이 높아졌어. 근데 갑돌이 판단에 야, 이거 더 이상 오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얘는? 채권을 팔겠죠. 그럼 봐봐. 이제 채권을 팔았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만큼 현금이 들어와서 내 수중에 있는 거지. 근데 그 돈은 역시 계속해서 뭐야? 투기자금이죠. 이게 기본이다 이거지. 자, 그래서요. 이게 케인즈가 얘기하는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입니다. 자, 여유자금 가지고서 투기한다. 채권 투기하는데 채권 가격이 싸면 채권을
사고 투기 목적 보유량은 줄고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채권 팔게 되니까 투기 목적 화폐 보유량은 증가한다는 얘기야.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실제로 국민 경제에서 이런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전학파는 이걸 간과했다 이거지. 이 케인즈는 여기다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 여기다 더해볼까요? 여러분, 채권 가격이 싸다는 것은 채권 수익률, 이자율은 어떻다고? 어제 우리 보면 채권 가격하고 이자율은 서로 어떤 관계야? 역의 관계였죠? 싸다, 얘는 비싸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의 가격이 비싸다는 말은 이자가 낮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결론 났어. 이런 얘기니까 정리해 봅시다. 그럼 가만 보면 말이지. 이자율하고 투기 목적의 화폐 보유량하고는 서로 어떤 관계야? 서로 역의 관계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림 그려보자고. 그림 그려보시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근데 그림 그리는데 말이야. 나중을 위해서 여기 끝까지 그리지 말고 달락말락하게 여기까지만 그려. 그래서요, 이게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야. 이자율의 감소 함수가 된다 이거지. 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지금 와서 보도 참 감탄스럽다 이거지. 고전학파 학자들이 이걸 체계적으로 보지 않던 이 상황을 정리해 놓고 요거를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 그대로 접목시키는 겁니다. 케인즈 경제학이 케인즈의 위대함 뭐 칭송받는 이유가 여기도 이제 있죠. 자, 그럼 이제 연습을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연습을 이제 실질적으로 요거 가지고 하는데 갑돌이 얘기 계속 해보자고. 자, 갑돌이 보고 말이죠. 너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곡선을 그려봐라 이래서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그려 30%. 요거 한번 해석해 주실래요? 의미는 뭘까? 갑돌이의 주관적 생각이죠. 그러니까 갑돌이 판단에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볼 때 채권 수익률이 이자율이 30% 이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수준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판단에 요게 뭐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갑돌이 너 한번 그려봐라. 그때 저렇게 그렸는데 만약에 실제 나가보니까 실제로 이자가 30%더라. 자, 그럼 갑돌이는 어떻게 행동할까? 여유자금 1억 가지고 나갔거든요, 장에.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 이자율이야, 지금이. 현재 시장 이자율이. 그러면 갑돌이는 어떻게 한다고? 얘가 뭐죠? 채권의 가격은 최저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라면 전액 어떻게 돼? 채권을 사겠죠. 따라서 투기 목적 화폐 보유량은 얼마야? 그치? 전부 다 사는 상태가 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말이죠. 여기가 0이 된단 말이야. 이자율 최고라고 생각하는 수준. 그 말은 본인 판단에 채권 가격이 최저다. 이 이상은 안 내린다. 자, 그렇게 판단했다면 전액 채권을 살 거다 이거죠. 그쵸? 투기 목적의 화폐 보유량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이자가 슬슬 내린다 이 말이요. 갑돌이 판단이 맞은 거지. 쭉 내려.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슬슬 오르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갑돌이는 어떤 생각할까? 아주 쌀 때 채권을 무대기로 샀는데 이것이 슬슬 오른다 이거요. 그럼 이제 채권도 한 가지만 안 샀을 거 아니야. 아까 얘기하는 뭐 통화안정증권, 국공채, 삼성회사채, 현대회사채 쭉 여러 가지를 사놨어. 근데 가격이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올랐다고 생각하는 채권부터 차례대로 어떻게 될까? 팔기 시작하겠죠.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채권을 매각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을 팔았으니까 투기 목적의 화폐 보유량은 점점
늘어난다. 그치? 그래서 이자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 거고 채권을 팔게 되고 따라서 화폐 보유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치? 그러다가요. 이런 경우 아주 특별한 사항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0.25%. 자, 요거 연이야, 연. 1년에 0.25%. 아주 낮은 수준이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다 생각해보면 이자가 0.25% 이하로는 절대로 안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내릴 수가 없다.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었는데 이자가 0이 될 수는 없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을까? 이거 무지하게 재밌겠지.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말이죠. 은행에서 이자율 제로 빌려만 가세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금하고 돈 빌려주면서 이자 없어. 그냥 갖고 가. 이러겠냐고. 이자율은 절대로 명목 이자율이 0까지 내리는 법이 없어.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최저 수준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 정도 돼. 일본 몇 달 전 0.25%. 대단하죠? 여러분 1년에 0.25%면 도대체 이게 얼마 이거? 1억 원 예금하면 1년 이자가 얼마라고? 25만 원이야. 한 달 이자가 얼마야? 2만 원이야, 2만 원. 그런 엄청난 수준으로 내린. 자, 그래서 더 이상은 내릴 수 없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서는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선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한번 보자고.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다시 봐봐. 아까 얘가 1억 원 가지고 채권 투기 시작을 했어. 근데 돈 엄청나게 벌었겠죠? 한 10억 벌었다, 이게 10억. 이 상황을 한번 검토해. 그런데 말이죠. 이 친구가 집이 팔렸어요. 한 5억이 생겼어. 15억. 요 15억도 투기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야. 그런데 잘 보십시다. 이자가 최저 수준이단 말이에요. 최저.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때 갑돌이의 행태를 한번 여러 번 봐달라 이거지. 30% 이자일 때 채권 사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냈어. 10억 원이 됐어 이제. 근데 이런 상태,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채권 가격이 최고야. 그럼 이때 투기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생겼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채권을 산다 안 산다? 안 사겠죠? 그냥 어떻게 해? 15억 원 전체를 다 투기자금으로 갖고 있는 거죠. 뭘 기다리면서? 이자가 오르기를, 채권 가격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 곡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특징적이지.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중얼중얼 해봐봐. 이자율 최저, 채권 가격 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채권을 단 한 장이라도 산다 안 산다? 안 사고 전액 다 뭐요? 현금으로, 투기 자금, 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리퀴디티 트랩.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봐봐. 유동성 함정 구간은 어떤 부분이다? 예, 이자율이 최저, 채권 가격 최고.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야? 더 이상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최고다. 그러니까 채권 아무도 안 사죠. 아무도 안 사고 투기 자금을 몽땅 그냥 다 갖고, 예, 채권 안 하고 호시탐탐 때를 기다리는 상태가 되겠어. 이게 유동성 함정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 하나 해주실래요? 수요 곡선이 수평선 되니까 수평선 기울기 얼마요? 제로. 탄력도는 무한대 되겠지.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은 뭐라고?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가 무한대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케인즈가 얘기하는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 함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기 처음부터 보죠. 자, 제가 여쭤볼게요. 케인즈가 볼 때 사람들이 화폐 보유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래적, 예비적,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한다. 그 중에서 거래적, 예비적 목적의 화폐 수요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물가와 소득의 증가함수고, 투기적 동기는 투기자금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건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이거지. 그렇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자, 고전학파는 다시 한번 써놓고 케인즈의 화폐 수요 함수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요거 이제 참조하면서 봐봐. 그럼 케인즈의 화폐 수요는 크게 보면 세 가지, 그쵸? 작게 보면 세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라고 한번 쭉 불러봐봐. 트랜섹션 모티브의 화폐 수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고. 그 다음에가, 자, 소리내서 한번 말해봐. 뭐지? 예비 동기 화폐 수요. 그 다음에가 뭐요? 투기 동기 화폐 수요입니다. 그런데, 거래 예비 목적의 화폐 수요는 그 성격이 유사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로 묶어버리자. 자, 요거 읽어주세요. LT는 앞으로 어떻게 읽자고? 거래 예비 화폐 수요. LS는 투기적 화폐 수요. 그런데 거래 예비 화폐 수요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돼요? 물가와 국민소득이고,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 그렇지? 그러면 요걸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이런 내용이니까 가만 내용으로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화폐 수요는 물가, 국민소득,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행상 쓸 때 이렇게 쓴다 이거야. P를 앞으로 빼놔. 그래서 곱하기처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P, L, Y, R. 요게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이야. 그럼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괄호 안에다 다 집어넣지 왜 얘는 바깥으로 빼놨냐. 이렇게 이제 쓰기 위해서 그래. 그럼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뭐죠? 명목 화폐 수요고, 이건 물가로 나눴으니까 실질 화폐 수요. 이렇게 이제 옮겨가면서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보통은 뭐 이렇게 놓고 분석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요게 케인즈의 화폐 수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고전학파하고 다시 한번 비교 한번 해봐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은 고전학파는 화폐 수요가 무엇에 따라 결정이 돼요? 물가와 소득. K는 상수고, 케인즈의 다른 점은 이자율이죠. 이자율도 화폐 수요에 영향을 준다 이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케인즈의 화폐 수요 함수, 저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건 이제 뭐 아이디어인데, 그림을 그릴 때는 이자율과 화폐 수요의 관계입니다. 이자율과 화폐 수요. 이거 잘 봐주세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화폐 수요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합이죠. 잘 봐주세요. 요거 거래 예비 목적의 화폐 수요와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야. 그런데 여기 거래 예비 목적의 화폐 수요는 이자율하고 어때요? 상관없지.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이 평면에다가 거래 예비 목적의 화폐 수요 곡선 그림 그리자.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지금 현재 지갑에 넣고 있는 거래 예비 목적의 화폐 30만 원이라고 해보자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은 5천만 원이다. 뭐 이래 봅시다. 투기자금. 그럼 요 30만 원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자율하고 관계없이 거래 예비 목적으로 30만 원 갖고 있는 거죠.
그림 그려보면 30만 원. 그치? 이거 거래 예비 목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야. 이자라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자율, 어떤 이자율 수준에서 우리 엄마가 여유자금 얼마 갖고 있다고? 5천만 원 갖고 있어. 그런데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는 이자율과 어땠죠? 아까 그림 보면 역외관계지.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 엄마가 요 이자율에서 투기자금 5천만 원 갖고 계시지만 만약에 이자율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 채권을 사. 따라서 투기 목적의 화폐 보유량은 줄어들 거고 이자율이 내리면 투기 목적 화폐 보유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 얘기지. 그치? 그럼 여러분 요 두 개를 전부 합친 전체 화폐 수요 곡선은 어떻게 그릴 수 있나요? 5천만 원에다가 얼마를 더해? 30만 원 더해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LT 30만 원을 더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전체 화폐 수요 곡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유동성 함정을 감안한다면 그때 화폐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화폐 수요가 우하향하다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을 때는 화폐 수요 곡선 자체가 수평선 되겠죠. 이 부분이 유동성 함정이 되겠지. 요거 그죠? 다시 한번 보자고. 전체 화폐 수요 곡선은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 플러스 거래 예비 목적의 화폐 수요 30만 원 더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이 있다면 요것으로부터 요 X만큼 우측 이동 수평합한 것이죠. 요것이 화폐 수요 곡선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왔어요. 이제 케인즈의 이자율 얘기를 마무리를 합시다. 그림으로 보면은 자, 우선 이 그림 이해해 주세요. 자, 요거 이해할 수 있죠? 통화 공급 양. 요거 함수는 요건 쓰지 말고 요거죠? 통화 공급 함수인데 전부 외생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통화량이지. 근데 통화량에는 이자율이 아무 영향 없죠. 그치? 이자율이.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면 통화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통화량이 얼마다 이 수준에서 수직선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 화폐 수요 곡선은 어때요? 아까 저기 보니까 이자율의 역함수죠. 역의 관계를 갖게 되지. 이 그림. 그래서 우하향으로 이제 화폐 수요 곡선이 그려지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케인즈 얘기는 화폐 수요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야. 통화량은 이자율하고 관계가 없어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화폐적 이자율이다 이거지. 그죠? 돈 자체에 대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이 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투자 자금의 수요 공급이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돈 자체에 대한 거. 돈을 필요로 한다. 공급에 의해서 돈이라는 서비스 가격이 결정이 된다 하는 소리지. 화폐적 이자율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이자율의 변동이죠. 그럼 먼저 한번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해 놓고 보죠. 이게 지금 화폐 수요니까 잘 봐봐. 수요 공급이니까 만약에
잘 보세요. 화폐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떤 결과가 되죠? 화폐 수요가 증가했다면 얘가 우측으로 갈 테니까 이자율이 오르겠죠. 자, 그림으로 보자 이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화폐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화폐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 그러면 통화량은 주어져 있는데 수요가 커지니까 그 서비스 가격, 이자율이 오를 거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 공부거리가 하나가 나왔지. 화폐 수요는 어느 때 증가하겠냐. 요것만 챙겨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옵시다. 여기 잘 봐봐. 투기적 동기는 이자율의 감소함수. 요거 더해서 전체 화폐 수요가 증가했는데 얘가 증가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잘 봐봐. 우리 엄마가 이제 30만 원이 아니라 얼마 갖고 있다고? 얘가 증가했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제 30만 원을 더하지 않고 얼마를 더해야 돼? 50만 원 더해야 되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잘 봐봐요. 화폐 수요가 증가했다. 노랗게 있던 놈이 파랗게 됐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 우리 어머니 거래 예비 화폐 보유, 화폐 수요가 어떻게 된 거다? 증가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전체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공부해 놓은 게 있어. 어느 때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증가할까? 거래 예비 화폐 수요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물가와 소득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일상 살림살이하고 약간의 비상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돈 더 갖고 있어야 되죠. 또 아버지 사정이 좋아졌어. 소득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일상 거래 사용하는 액수도 많아지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봐. 여러분 소리내서 말해 주십시오. 화폐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큰 소리 내봐봐. 어떻게 됐어요?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증가한 거야. 어느 때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물가와 소득이 증가할 때. 그치? 그래서요, 물가와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거래 예비 목적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전체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죠. 이제 저럴 때는 이자율이 오른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국민 경제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소리내서 말해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자, 큰 소리 내봐. 어떻게 됐다고? 거래 예비 화폐 수요 증가. 전체 화폐 수요 증가. 화폐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이자율 상승한다. 자, 내년도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그러죠? 한 5% 성장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 내년도 이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자, 갑시다. 국민소득 증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거래 예비 화폐 수요 증가. 전체 화폐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이자율 상승한단 말이야. 됐지? 요거 뭐 너무 중요해. 놓치지 말고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이 오른다. 그 다음에 요거는 쉽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거. 자,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거나 통화 공급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그림으로 보기에 화폐 수요는 일정하게 있는데 통화 공급이 증가했다면 이자가 어때요? 내리겠죠? 자, 그래서요, 저 그림을 일단 잘 이해를 해달라고요. 그래서 화폐 수요가 변하거나 통화량이 변하게 되면 이자율이 변한다. 근데 화폐 수요 변화 요인은 물가와 국민소득입니다. 물가와 국민소득. 그게 거래 예비 화폐 수요를 변화시켜서 이자율을 움직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귀찮지만 요거나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 어느 때 통화량이 증가나 오늘 요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다. 요건 이제 알 수 있겠지. 통화 공급 함수 머리에 떠올라요? 자, 됐어. 한번 말해봐봐. 통화, 내가 힌트는 요거 드릴게. 통화 승수가 증가하든지 아니면 본원 통화가 증가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죠. 그러면 이자율이 내린대. 다시 한번. 통화 승수 증가하거나 본원 통화 증가하면 통화량 증가, 이자율이 내릴 거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책임져 줘야 돼. 통화 승수는 어느 때 증가하나요? Z,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R이 감소하거나.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근데 요거 외웠나? Z는 뭐예요, 그러면? 모르지. 아까 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가? 아우, 나 모르겠는데, 이래. Z 뭐였죠? 통화비율, 얘는. 현금, 예금 비율, 얘는. 미안하지만 요건 지준율이 아니에요. 이자율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준율. 감소하면 통화승수 증가하고 본원통화 증대 요인 네 가지. 아이고 징그럽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치? 첫 번째는 뭐야? 정부대출. 두 번째 은행대출. 그 다음이 국제수지에 흑자날 때. 중앙은행이 기타 자산을 매입할 때. 흑자나는 경우 어떤 경우죠? 수출이 수입보다 많을 때. 그 다음에 자본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많을 때. 그러면 유입이 많아진다는 소린데 자본 유입은 어느 때 일어난다고? 첫 번째 직접 투자, 두 번째 간접 투자, 세 번째 기타 투자. 그쵸? 차입, 기타 투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무지무지한 실력자가 된 거예요. 그치? 한 나라 화폐시장 이자율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립하게 되면, 정리해두면 이거 이제 완벽한 거다, 이거. 자, 이것이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 그에 따른 이자율 결정 이론입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말이죠. 우리 교재로 715페이지가 있어요. 신화폐 수량설 해놨습니다. 요 얘기만 말씀을 더 드릴게.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아주 쉽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프리드먼 한번 읽어봐봐. 어떤 분이라고요? 프리드먼 신화폐 수량설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양반은 어떤 분이냐면 고전학파 이론을 60년대 말에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전학파, 과거 그 고전학파 논리 체계를 60년대 말에 이 양반이 등장하면서 현대적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케인즈 이론하고 이 고전학파 이론, 부활된 이 이론이 성호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모니터리스트,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니터리스트, 통화주의 학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통화주의 학자, 이분들은 어떤 분이라고? 고전학파 이론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이론가들이야. 그 작업을 하신 분이 누구요? 프리드만입니다. 자, 이 양반은 이제 두고두고 얘기가 자꾸 나올 거고요. 이 얘기를 좀 합시다. 근데 이 양반은 화폐 수요 함수를 화폐 수량설 앞에다가 신화폐 수량설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 양반은 뭐냐면 이제 논리는 고전학파 논리를 현대적으로 부활시켰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 근데 지금 보면은 말이지 고전학파 화폐 수요 함수의 문제점은 뭐예요? 현실적으로 이자가 아주 강력하게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분은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얘기해봐. 아까 낱말의 뜻이 있었는데 화폐 수량설의 낱말 뜻은 뭐죠? K가 상수다. 신화폐 수량설. 이 양반은 K가 상수가 아니라 요렇게 써놨어. 자, 무슨 뜻입니까 요거? 이제 K가 상수가 아니라 이자율에 따라 변화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프리드만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말해봐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고전학파적으로 사고하되 요 영향을 어떻게 돼요? 이 현실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이걸 배제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모형에다가 이런 식으로 수용했다 이거야.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자율이 내리면 마샬 K하고는 반대야. K가 증가해. 그럼 잘 보세요. 요거는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자가 내리면 K가 증가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자율하고 화폐 수요가 역시 어때요? 여기서도 역의 관계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3자의 관계를 잘 한번 정리해 보자고. 요 두 이론의 공통점은 뭐죠? 고전학파적이다. 즉 공통점은 이자율이 변화할 때 여기선 아예 안 변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말했을까? 조금밖에 변한다. 이자율 영향이 별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요거하고 공통점은 또 뭐겠어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이자율이 화폐 수요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런 이제 흐름인데, 그래서 요 3자를 우리가 정리할 때 말이죠. 아까 우리가 나왔습니다만은 얘는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얼마라고? 이분은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어떻다? 크다, 작다? 작다. 케인즈는 굉장히 크다 이거지. 아주 탄력적으로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반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아까 우리가 보니까 유동성 함정일 때는 어땠어요? 유동성 함정일 때는 이 탄력도가 그렇지 무한대였지. 이건 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분석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 변동 어떻게 되느냐. 이건 케인즈하고 똑같이 분석하면 돼. 왜냐하면은 이렇게 써놓고 봅시다. 그럼 보세요. 이자율하고 화폐 수요하고 역의 관계다 하는 거 똑같지. 그리고 가만 보면 물가와 소득이 변화하면 똑같은 분석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요. 프리드만의 경우는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소라고 똑같게 분석하시면 된다. 그렇지. 왜냐하면 화폐 수요가 이자율의 감소함수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같다고 놓고 분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프리드만하고 케인즈의 경우는 화폐 시장의 이자율 결정 분석은 이렇게 동일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탄력도가 크다 작다 하는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은 같아졌으니까. 자, 이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프리드만의 화폐 수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론 강의는 오늘 그 이자율 결정에 관한 얘기까지 이제 모두 말씀 다 드린 거예요. 뒤에까지. 그리고 그 뒤에 교재 한번 넘겨봅시다. 720페이지를 보면은 금융정책의 목표와 선택. 이자율이 중요하냐, 통화량이 중요하냐, 뭐 그런 얘기가 쭉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거, 그런 내용이 쭉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724페이지가 통화 공급 목표의 설정 방식이다. 네,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 부족해서 이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건 이제 간단하게 앞에 부분에서 요약을 하기로 하고, 오늘 얘기는 요걸로 끝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좀 마무리 조금만 할게요. 10초만 여유죠. 10초만. 오늘 한 게 화폐 금융론 얘기 다 했죠.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걸 하루에 다 할 일이 아니죠, 사실은. 오늘 숨도 안 쉬고 빠르게 얘기해가지고 정리가 됐는데, 우리 뭐 학원 진도의 특성이 말이죠. 어쩔 수 없죠. 아주 빠르게 정리가 됐는데, 요거 복습을 좀 잘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복습 주제는 두 가지가 남았어. 지금 화폐 시장 얘기 다 했죠. 그리고 앞에서 단순 모형 얘기했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거시경제 이론이 다음 주에 결판 나는 거죠. 요거를 종합을 해서 현실 경제를 완결 분석한다 말이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번 한 주가 아주 중요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금융론 지금 한 거 잘 복습하고 단순 모형에서 소득 결정 이론 정의했던 것을 정확하게 복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 놓으면 여러분이 다음 주에 거시경제학을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습 좀 잘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